안녕하세요. 저는 40대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힘겹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남들에게 제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늘 가슴속에 답답함을 품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채널을 알게 되어 익명의 힘을 빌려 구독자분들에게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그 수준을 넘었어요.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견디기엔 너무 버거운 삶을 살았죠. 이 한 줄을 써야 시작하는데 쓰기가 어려워서 한참을 머뭇거렸네요. 제 부모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도 결코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엄마도 아빠도 두 분 모두 저랑 각자 이성에 빠져서 바람을 피고 결국은 저랑 오빠를 외할머니 집에 버리고 이혼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이 두 분을 본 적도 없어요. 물론 같이 살았을 때도 딱히 그 나이 때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은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오빠랑 같이 외할머니 댁에 버려졌을 때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할머니 손길이 더 따뜻해서 그런지 좋았어요. 할머니에게 저희 남매는 아픈 손가락이었고 늘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모와 삼촌들도 저희 부모님께 치가 떨려서 저희를 쳐다도 안 보셨는데 유일하게 할머니만이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오빠와 할머니 말고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가끔 할머니 집에 아저씨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할머니랑 오빠는 저를 방 안쪽에 숨겨두고 이불을 덮고 있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빠가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물건들이 쾅쾅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너무 무서웠지만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숫자를 세고 있으면 오빠랑 할머니가 들어와서 안아줬어요. 무슨 상황인진 어려서 잘 몰랐지만 몇 번 그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오는 날만 아니면 저희는 셋이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지병이 있던 할머니는 정말 하루아침에 돌아가셨고 저랑 오빠는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뭔지, 영원한 이별이란 게 대체 뭔지 아직 이해도 안 가는 상황에서 오빠는 제게 어딘가로 가자고 했어요. 오빠는 제 손을 꼭 잡고 어딘가로 향했고 그곳은 학교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빠는 제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잘 들어.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올 때까지 꼭 여기에 있어야 해. 알겠지? 절대 오빠 찾는다고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누가 혹시라도 널 찾아오면 넌 영희가 아닌 거야. 오빠도 모른다고 해야 해. 알겠지? 왜? 오빠는 같이 안 갈 거야? 오빠는 어디 가는데? 오빠는 해야 할 게 있어. 근데 영희 너랑 같이 가면 네가 위험해서 여기에 널 두고 오빠 혼자 얼른 다녀올 거야. 오빠가 꼭 올 거니까 여기에 있어야 해. 알겠지? 싫어. 난 오빠랑 있을 거야. 같이 갈 거야. 싫다고 울부짖는 저를 무시한 채 오빠는 막 뛰어갔습니다. 그게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고 절대 어디로 가지 말라던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원망과 미움으로 바뀌었고 가슴에 새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셨는데 유일한 제 가족인 오빠까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엄청난 우울감에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우울증이 뭔지를 모르니까 소심한 아이나 소극적인 아이로 비춰졌지만 성인이 되고서도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저의 태도에 보육원 선생님은 정신과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곧장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예상대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울감이 심해지다 보니 무기력하고 약 기운에 해롱해롱해서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 큰 성인인 저는 이제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 했고 뭐든 해야 했어요. 딱히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곳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편의점이나 호프집 또는 카페나 식당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우울감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쩌면 살고 싶었던 건 아닐까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죠. 여느 때처럼 우울함에 빠져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 제게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약 먹고 부모 형제까지 버림받은 저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호감이 부담스러웠고 왜 접근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웃긴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낯선 남자가 궁금해지고 보고 싶은 게 아마도 이게 바로 사랑인가라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좋은 모습과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상처들은 다 말했어도 우울증이 심해 약 먹는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나약해 보이고 혹시라도 정 떨어질까봐 말하기 싫었죠. 그거 하나 숨겼다고 해도 이미 많은 상처가 있는 저를 보듬어주며 그 아픈 시간을 다 견디고 곁에 와줘서 고맙다고 해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욕심이 났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려했던 일이 생겼죠. 시모는 고아인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고 첫인사부터 거부를 하셨습니다. 결혼이 쉽진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피부로 이 상황을 느껴보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고 버림받았을 뿐인데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 죄인이 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게 참 든든하게 행동을 해줬어요. 기가 팍 죽어있는 저를 더 웃겨주려 노력했고 어머님도 결국 찬성하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완강한 어머님의 반대에 인사도 못 드리던 중 주말에 집으로 오라며 초대하셨어요. 이 말을 전하며 남편은 기뻐했지만 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게 저를 허락한다는 뜻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덜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겨우 시댁집으로 향했고 시모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초대? 웃기고 있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부른 거야. 도대체 어떤 뻔뻔한 기집애가 우리 아들 옆에 찰싹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나 싶어서 그 낯짝 한번 보려고 부른 건데 초대라고 생각하고 있네? 아, 네.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 다물어.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감히 고아가 외아들을 탐내지? 막말로 딱 까놓고 말해보자고. 애미애비도 버린 너를 우리가 왜 받아줘야 하는데? 엄마, 말씀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럴 거면 이 사람 안 데려왔어요. 너도 정신 차려 이놈아.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콜라도 어디서 저런 여자를. 어휴, 답답하.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니? 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둘이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 사랑이 밥 먹여주니? 너 잘 생각해. 사랑 그거 한때야. 저 여시 같은 게 너를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본 없는 것을 왜 집안에 들여야 하냐고. 난 절대 반대고 그쪽도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절대 우리 아들 더 만날 생각 아니지? 염치라는 게 있으면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저는 이날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시모에게 굳은 소리만 듣고 나왔습니다. 어찌나 서럽고 눈물이 나든지 그때의 감정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분노감에 손발이 덜덜 떨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 헤어지는 걸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당사자들의 문제도 아닌 시모의 반대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별에 취약했던 저는 이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시모는 항복을 선언했고 저희는 찜찜함을 남겨둔 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후 시집살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습니다. 워낙 저를 싫어하셨던 분이니 얼마나 괴롭힐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시모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남편이 강하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시모는 살림하는 것 하나부터 제가 밥 먹을 때 하는 행동들까지도 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말씀을 하셨죠. 이래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괜히 애미애비 없이 큰 애들은 티가 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얘 봐라. 지 엄마한테 보고 자란 게 없으니까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휴, 너만 보면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이래서 어디 나중에 애 낳고 살겠니 너는? 아, 어머님 알려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다음에는 깔끔하게 해둘게요. 내가 네 엄마냐? 선생이야? 내가 왜 너를 알려줘야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 눈에 좀 거슬리지 말라고. 그게 어렵니? 어머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제가 고치죠. 말씀을 해주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했냐? 네가 결혼했다고 이제 뭐 나랑 맘먹는 사이가 된 것 같아? 야, 너 착각하지 마. 너 그렇게 까불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알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은 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였죠. 솔직히 제가 완벽하게 살림을 100점으로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욕먹을 만큼 부족한 살림 솜씨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저런 지적들이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꼴 보기 싫고 볼 때마다 답답하면 사실 본인이 저를 보러 오지 않으면 되거든요. 와달라 한 적도 없는데 굳이 와서는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가는 시모가 정말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울증이 심했는데 시모의 저런 압박에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약을 찾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도 말했습니다. 제 주치의는 그러셨죠.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권유를 해줬으나 과연 제가 이걸 시모에게 말했다면 시모는 저를 보듬어 줬을까요? 아니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정신병이 있네 없네 하면서 아마 저를 더 못살게 굴었을 겁니다. 이런 시모의 모습을 하니 더 철저하게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것 같아요. 시모 때문에 혼자 숨어서 운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다가와서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내가 그만 좀 하시라고 말을 해도 계속 당신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다 내가 고아라서 그렇지 뭐. 내가 고아만 아니고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딸이었다면 이럴 일은 없었겠지. 그런데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마음이 지옥 같아. 아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그런 무서운 소리는 하지 마. 어?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본인이 더 분노했어요. 그리고 제가 힘겨워할수록 시모를 더 닥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집살이는 예상외로 더 심각했고 저는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뭔가 시모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툭하면 전화와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묻고 툭하면 찾아와서 지적질하고 욕을 한 바가지 하다 돌아가곤 했으니 말이죠. 제정신이었어도 아마 정신병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이렇게 힘겨워하는 동안 남편도 지쳤겠죠. 점점 지친 남편은 더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날은 주말이었고 남편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꿀같은 낮잠을 자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이상한 느낌에 잠이 스르르 깨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침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침실 문에는 팔짱을 낀 채 시모가 저희 부부가 자는 걸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바꿔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들어와서 자는 걸 보고 있으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주섬주섬 이불을 덮으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너는 여자애가 남편 앞에서 홀라당 까고 그게 뭐니 천박하게. 아유,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상대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황당해서 보고 있었다. 집이니까 편하게 입고 자는 거죠 뭐. 아무리 집이어도 그렇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 꼴을 하고 자는 건 아니지 않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시각이 몇 시인데 게으르게 퍼질러 자고 있어. 호석이야 피곤해서 그렇다 쳐도 넌 뭔데?
어머님, 우선 거실로 나가 계시면 제가 나갈게요. 제가 이때 반팔 티셔츠만 입고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시모가 봤다고 생각하니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제 집에서 잠을 자는데 홀딱 벗고 자든 뭘 입고 자든 무슨 상관일까요? 우선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옷을 갈아입은 후 남편을 깨워 거실로 함께 나갔습니다. 나가서 시모의 잔소리 폭격을 맞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쳤고 더는 고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 시간에 퍼질러 자냐고. 그렇게 게을러서 뭘 해먹고 살겠어? 넌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하니? 지적하는 나도 피곤해 죽겠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알아서 잘하고 살던데 넌 왜 이 모양이니?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냥 처음부터 제가 부모도 없는 고아라서 싫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 시어머님들도 이렇게 며느리 안 잡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집살이 시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뭐? 뭐라고 했어, 너 지금? 겨우 니까지 거 받아줬더니 한다는 말이 입 다물란 소리야? 아이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양심도 없지. 지 주제도 모르고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그만하시라고요. 이유도 없이 욕먹는 거 저도 더는 못해요. 제가 그렇게 싫으시면 보러 오지 마세요.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모에게 소리치며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제게 오더니 거의 한 대 칠 기세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미쳤어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예의 없이. 그래, 인정해. 우리 엄마가 당신 힘들게 하는 건 인정하는데 예의는 지켜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지겨워. 이 정도까지 노력했는데 엄마 마음 못 얻는 거면 당신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이유도 없이 구박당하는 내가 뭘 해야지 마음이 풀리시는데 어디 말 좀 해봐. 나도 그 정답 알고 싶으니까. 그만하라고 했다. 엄마,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좋겠다. 이 사람 내가 잡을 테니까 마음 풀고 우선 집으로 가 있어. 저녁에 전화할게. 그래 아들, 아주 혼을 제대로 내줘.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덤비고 있어. 넌 내가 이 꼴 날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릴 줄 알았다고. 시모는 그렇게 가셨고 저는 남편과 2차전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그 황당함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제게 화를 냈죠. 한 번만 더 시모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 그땐 본인도 안 참겠다면서 제게 으름장을 놓더군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랑은 변한다는 말이 진실이란 것을 말이죠. 순간 몰려드는 걷잡을 수 없는 과한 감정들에 저는 약을 먹어야 했고 남편이 없는지 살짝 살핀 후 급하게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을 남편이 목격하고 말았어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제 가장 큰 약점을 걸리고 말았죠. 너무 놀라 가만히 서 있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약봉지를 빼앗고는 봉지에 적힌 약들을 하나씩 검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약들인지 다 알아버린 남편은 저를 마치 괴물이라도 보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뭐냐? 정신병 있었어? 이걸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야? 너 이거 사기야, 사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지? 아, 정신병 있어서 잘 모르나? 와, 하다 내가 진짜 겨우 이런 여자랑 결혼했단 내 자신이 싫다. 여보, 그게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잖아. 그걸 견디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병이 생겼더라고. 그렇지만 당신 만나고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힘들 때 아니면 약도 안 먹고 있었어. 정말이야. 야, 그 말도 지겨워. 이제 내가 너 상처 줬냐? 어쩌라고 대체. 언제까지 상처 거릴 건데. 그리고 마음의 병이네 뭐네. 난 그딴 거 이해할 마음 없거든? 애초에 이딴 약 먹는 여자인 거 진작에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다고. 남편은 제가 진심으로 말을 했지만 저를 혐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속였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난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은 제가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정신병이라며 혐오했죠. 이 부분은 너무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대로 수천 번을 생각해봐도 저였다면 이해하는 건 물론이고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물론 입장 차이가 있으니 남편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남편 행동은 도가 지나쳤어요. 저랑 살이 닿기라도 하면 불결하다며 더럽다고까지 말을 했고 한 침대를 사용하지도 않고 각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며 말이죠. 욕보다 더 상처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남편의 폭언을 들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버거움 속에 살았습니다. 원래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짧게 했었는데 집에 가는 게 더 고통스럽다 보니 시간을 늘려서 거의 온종일 일만 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차라리 밖에 있는 게 마음은 편하다는 걸 느꼈죠. 힘들게 일을 하고 왔지만 저녁을 먹지 못해서 가끔 배가 고플 때가 있었어요. 그럼 가볍게 주전부리라도 하려고 주방에 가곤 했습니다. 이날은 우유에 시리얼이나 말아먹고 자야겠다 싶어서 먹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한 집에 살지만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는 사이가 돼버렸던 저희였지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저기 있잖아. 난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니까 제발 말 좀 걸지 마. 그리고 이렇게 살지 갈라설지 고민 중이니까 조용히 기다려. 뭐라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정신병 있는 너랑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니? 큰 착각하고 계셨네. 내가 미쳤어? 하루빨리 이혼해야 나도 새장가 가지. 안 그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울증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데? 우울증은 세상에 뭐 나만 걸렸어? 그렇게 좋다고 결혼하자고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울증 약 먹으니 이혼하자고? 내가 그땐 미쳤던 거지. 그리고 말했잖아. 우울증 약이나 먹는 여자인 거 알았으면 나 너랑 결혼 안 했다니까? 대체 누구 인생 망치려고 속인 거야? 너 내가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럼 너 가만 안 두실 건데 그쯤은 각오한 거지? 그리고 그만 좀 처먹어라. 돼지도 아니고. 야밤에 혼자 시리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겨우 한술 뜨던 숟가락을 던져버렸습니다. 방에 가서 한참을 울고 또 울었지만 이게 제 불행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고민한다던 남편은 이혼이 아니라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제게 본인이 돈을 써야 하니 카드를 달라고 했죠. 당신 카드 줘. 앞으로 나 그걸로 생활할 거야. 대체 왜 그래 당신? 이혼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손해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네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기로 생각 바꿨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돈 열심히 벌어라. 남편한테까지 버림받아서 또 혼자 되기 싫으면. 남편은 가장 아픈 제 약점들을 딱 건드렸고 그걸 이용했습니다. 백수 생활을 하던 남편과 허덕이며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저는 더 이상 함께 사는 의미가 없었죠. 전 이때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뭔가가 제 시야를 딱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했습니다. 여기에 약 먹는 걸 알게 된 시몬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저를 비난했고 이들의 쏟아지는 비난에 저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제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처음 볼 때부터 뭔가 찜찜했다고 했어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며 말을 하는데 안 그래도 약한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일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욕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과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기억도 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의사가 다가와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병원 한 번을 안 왔냐고 말이죠. 어리둥절한 상태로 들어보니 신부전증 사기라고 합니다. 초기 증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몰랐는데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식을 받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막막했고 제 인생은 대체 왜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의사는 서둘러야 한다며 재촉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쓰는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여보, 나 신부전증 사기래. 이식 안 하면 나 죽나봐. 근데라니, 당신도 어머님도 나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 줬잖아. 근데 그거 내가 다 잊을게. 그러니까 검사 좀 해줘. 나 살고 싶어. 늘 죽고 싶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도 죽고 싶었는데 이젠 나 너무 살고 싶어. 여보, 도와줘. 내가 미쳤냐? 이식까지 해서 겨우 널 살리게?
진짜 불결하다 못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야, 이 정도면 그냥 하늘에서 너 이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올라오라는 거 아니겠냐? 그냥 가, 추태부리지 말고. 살고 싶다고, 나 살고 싶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한 번만. 이게 미쳤나?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너 돌았냐? 생각을 해봐. 불결한 고아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럼 뭐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조용히 그렇게 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로 가서 나한테 보험금으로 갚아라. 그럼 내가 너 용서해줄게. 나쁜 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혼자 안 죽어. 두고 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어이구, 무서워라. 문이나 닫고 나가라. 신부전증 사기 진단을 받자마자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말했지만 덕분에 제가 독한 마음을 먹게 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아슬아슬했던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우니 현재의 삶 자체를 사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천 번을 죽고 싶다, 아니 사실은 살고 싶어를 반복하며 눈물을 쏟아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떠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통증도 너무 심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심호뿐 아니라 남편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말 딱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를 실감하며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길래 더 놀랐죠. 순간 직감적으로 설마 친오빠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게 말했죠. 영희야, 오빠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어서 진짜 미안해. 잘 지냈어? 글쎄, 난 모르겠는데 그쪽이 내 오빠라는 거 증거 있어요? 너 오빠 딱 보면 모르냐 임마?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등에 큰 상처 있잖아. 할머니 집에 살 때 오빠랑 놀다 다쳐서 그거 아직도 남아있어? 흉터 치료했어? 딱 보고 친오빠라는 걸 느꼈지만 그냥 괜히 심술이 나서 오빠라는 증거가 있냐며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데 오빠랑 저 그리고 할머니만 아는 제 등에 있는 큰 상처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 왔어? 금방 온다고 했잖아. 나한테 뭐하러 이제 왔어? 그냥 죽을 때까지 오지 말지. 왜?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지 보러 왔어? 그때 나 왜 버렸어? 차라리 버릴 거면 버린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왜 기다리게 했어? 영희야, 오해야. 오빠는 너 버린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때 부모님께서 진 거액의 빚이 있었어. 할머니네 있을 때도 막 누가 찾아오면 너 이불 속에 숨어 있으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그게 다 사채업자들이었거든.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놈들이 우리 목숨까지 위협하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숨겨둔 거야. 나는 너라도 지키기 위해 돈 벌려고 혼자 떠났어.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빚 갚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그걸 갚아야 널 만날 수 있어서 죽기 살기로 갚았거든? 지금은 그거 다 갚고 오빠 돈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빠만 믿고 살아, 영희야. 오빠와 한참 얘기를 나눠보니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오빠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오빠는 저와는 다르게 정말 독하게 산 결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한 게 너무 잘 돼서 미국까지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성공했었고 오빠는 제게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함께 가자고 했죠. 저는 오빠에게 현재 제 상황에 대해 모두 말해줬어요. 거의 몇 시간을 울고 웃으면서 말이죠. 제 말을 들은 오빠는 딱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그것들 가만 안 둘 건데 그래도 괜찮지? 그냥 처참하게 아작을 내버릴 건데 괜찮은 거지 너? 오빠 숨통 조일 정도로 아작 내줘. 내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빠랑 미국 갈 거지? 더 이상 한국에 미련 없어. 오빠랑 미국 가서 살래. 딱 이렇게 물어본 오빠는 바로 제 수술을 위해 신장 이식을 도와줬습니다. 오빠가 아니었다면 아마 전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지도 못할 거예요.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죠. 이 몇 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지도 않던 시모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점점 이를 갈게 만들었습니다. 몇 차례 외래 진료만 남기고 있을 때 복수를 위해 오빠가 한국에 지내는 숙소로 들어가 지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미국 갈 준비와 이혼 준비들을 했고 시모와 남편이 제게 폭언하며 폭행했던 것들을 고소하기 위해 진단서들도 다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오빠가 워낙 성공했던지라 저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분들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제게 무려 3분이 붙으셨고 누가 와도 무조건 이기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 저와 오빠를 본 시모와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고 오빠는 말할 틈을 주지도 않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시댁집에 들어가서 바로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너랑 네 애미가 내 동생 구하라고 불결하다고 그렇게 구박했다며? 난 얼마나 대단한 놈인가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고작 니까짓게 내 동생을 천대하며 산 거니?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감히? 네? 누구세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면 누구겠어. 내가 영희 친오빠야. 너는 내 동생이 당한 시간 이상으로 서서히 피말라 죽게 만들 거야. 기대해. 적어도 사람이 다 죽어가면 걱정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보험금이나 남기고 죽으라는 말을 하니? 오빠는 남편의 뺨은 물론이고 멱살까지 잡고 쥐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더 웃긴 건 제게는 한없이 폭력도 폭언도 서슴없이 하던 남편은 완전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본인 아들이 맞는 걸 본 시모는 갑자기 저희 오빠를 밀치려고 했고 그런 시모를 한 손으로 가볍게 밀어버렸습니다. 저기 아줌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고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만져. 이 옷에 만약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나면 아줌마 대출 받아도 못 물어내, 알아? 와, 나는 지금 너무 열받네. 겨우 이딴 것들이 그랬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저기 이봐요. 우선 그 손 좀 놓고 앉아서 차분히 말 좀 해봐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친오빠네 뭐네 하면서 이러는 건 무례하지. 무례하다의 뜻은 알고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당하면 무례한 거고 남한테 하면 무례한 게 아니고, 그쪽은 신혼부부 집에 비밀번호도 막 누르고 들어가서 자는 내 동생도 훔쳐보고 욕하고 그랬잖아. 그게 무례한 거 아닌가? 내가 당신네한테 설명해줄 건 없고 딱 하나 말해줄 건 있어. 아까도 말했듯 앞으로의 삶은 죽고 싶을 정도로 지옥일 테니 기대해.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명품 처음 보나? 하긴 처음 보겠네. 어떻게 만져라도 보실래요? 봐봐, 만약에 당신네가 나한테 잘했고 우리한테 잘 살았다고 쳐보자. 그랬으면 지금쯤 우리 오빠가 뺨을 때릴 게 아니라 당신네한테 건물 하나씩 줬을지도 모르지. 안 그래 오빠? 당연하지. 난 처음에 영희 찾고서 결혼했다길래 그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감사해서 정말 뭐든 해줘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찾았는데 들어보니 애를 아주 그냥 말로 죽이면서 살았더구만. 그래서 그런 당신네한테 딱 적합한 걸 선물해줄 거야. 친오빠의 카리스마에 남편과 시모는 정말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눈이 빠질 정도로 노려봤어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굴던 제가 갑자기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등장하니 아주 놀랬겠죠. 시댁을 아주 뒤집어주고 저랑 오빠는 나왔습니다. 그들은 굳이 따라 나와서 저희가 무슨 차를 타고 가는지까지 보더라고요. 그 후 진행 중인 소송건들 때문에 마주친 적도 있었고 남편이 저를 따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부터 저를 미행한 것인지 저랑 오빠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를 알아냈죠. 이때 제가 오빠 없이 혼자 있던 상황이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몰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여보, 영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벌도 다 받을게. 우리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시 시작하자. 나도 미국 같이 가자. 어때? 한국에서의 생활은 다 있고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친 소리 하네. 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너무 잘못했고 반성 중이야. 엄마 불편하지? 아니 정말 싫어하잖아. 그치? 엄마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여보.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결혼한 거잖아. 힘들게 한 결혼인데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당신 가머니설에 속아 사랑했지. 난 그걸 후회해. 당신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고. 알아들어? 당신은 달면 숨기고 쓰면 뱉는 비열한 인간이잖아. 더는 나 찾아오지도 말고 니네 엄마랑 죗값이나 치러. 아 여보 가지마 제발.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남편을 뿌리치고 가는데 끝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결국에는 근처에 있던 행인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떼어냈습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몸에 살짝만 닿아도 불결하다고 저를 혐오하던 사람이 그렇게 매달리다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오빠 덕분에 모든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소송은 절대 선처 없고 합의이사 없음을 밝히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모든 게 끝이 나고 미국으로 가기 며칠 전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저는 시댁 친인척들과 남편의 지인들에게도 모든 상황을 낱낱이 설명해줬습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물었고 결국 시모와 남편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었죠. 밖에서는 제게 잘하는 척 쇼를 했던 사람들이라 지인들과 가족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다들 제게 오히려 미국 가서 잘 살길 바란다며 좋은 말들을 해줬고, 저는 오빠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던 공부가 생겨서 오빠의 응원에 힘입어 시작했고, 정말 제 가족과 있어서 그런지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이제 우울증 약도 끊고 더 이상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저로서 이 말을 끝으로 마무리해볼까 해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 라는 말 다들 아시죠? 제가 이 말을 가장 싫어했는데 막상 큰일들을 다 겪고 나니까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다들 최악의 순간이 닥치셔도 해결 방안은 꼭 찾아오기 마련이니 부정적인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긴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